네. 자, 이제 플라톤의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상적인 국가 체제는 무엇인가? 전체주의자다, 파쇼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비판을 해도 효과적으로 비판을 하실 수 있겠죠.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우리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이상적인 국가체제 무엇인가? 그림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인데요. 3세기에 제작되어 있고요. 플라톤의 저서 국가의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네요. 1800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이상적인 국가체제는 무엇인가? 이상국가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서는 이상적인 폴리스는 어떤 체제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는,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이라고 하는 그 법률편에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플라톤의 국가는 폴리테이아, 폴리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폴리스를 잘 꾸려가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근데 교육 얘기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불량면으로 보자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상적인 폴리스는 어떤 체제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제가 되고 있죠. 플라톤은 훌륭하고 좋은 삶은 폴리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폴리스는 시민들 각자의 삶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바람직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이상국가입니다. 우리들도 국가가 각각의 시민들을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존립 이유이겠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그건 다 같이 동의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생각과 방법론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고 애를 다 같이 쓰는 거죠.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걸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도 조금 가져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네. 그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 개인의 자유죠.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기본적으로 계급국가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계급이라뇨. 만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계급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계급이라기보다는 역할 분담 쪽에 가깝습니다. 이상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급,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분업체계입니다.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면 이상적인 사회가 될 거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생산자는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걸 전담하죠. 모든 재화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 현대사회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 식량을 생산하는 뭐 농어민, 또 무슨 수출입을 하는 상인, 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생산자입니다. 판매자들도 뭔가 재화와 용역을 다 미장원에서 머리 깎아주는 사람,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요새는 물류계통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죠. 다 생산자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거나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 전부 다 생산자입니다. 수호자는 오늘날의 군인 혹은 공무원 집단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공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는 이 수호자 중에서 선발돼서 통치하고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어가 약간 혼동되게 사용하기도 되는데요. 조력자와 통치자를 묶어가지고 다 수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호자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고요. 통치자를 돕는다는 뜻에서 조력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력자와 통치자가 수호자 집단이고요. 수호자 전체 중에서 통치자를 한 명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본다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이상국가를 이룰 수 있다. 플라톤 생각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플라톤은 꿈꾸었어요. 그리고 시라쿠사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급을 어떻게 정합니까? 신분으로 농민의 자식은 계속 농민이 되고 왕의 자식은 계속 왕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세습이 전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계급을 정하는 방법은 철저히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성향과 소질, 능력에 따라 나눕니다. 즉 생산에 걸맞은 소질을 태어난 사람은 생산자, 조력자 혹은 수호자에 맞게 태어난 사람은 수호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분업체계를 생각하고요.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호혜적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게 효율이 높고 각자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계급마다 아레테가 다릅니다. 탁월함이 달라요. 생산자는 고된 노동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치를 억제하고 물질적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아레테는 절제입니다. 수호자는 누구보다도 명예를 추구합니다. 물질적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탁월함이 필요해서 수호자의 아레테는 용기입니다. 통치자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다양한 욕구를 잘 조절하고 조화시켜야 하고 공동체 방향 설정도 잘하고 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수단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이 통치자에게 필요한 아레테는 지혜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는 개별적인 탁월함들의 조화가 바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는 간섭을 안 하고요. 자기 일에 충실히 종사하는 데서 정의가 성립합니다. 그래야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습 아닙니다. 생산자가 자녀가 수호자가 될 수도 있고 수호자의 자녀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자의 자녀가 통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급이. 탁월함의 조화를 주도하는 것은 지혜이고 조화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균형에는 고도로 발달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실천하려면 통치자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을 뽑을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통치자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각 계급의 역할을 적절히 배치해서 조화를 이끌 때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제일 똑똑한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똑똑하냐? 철학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보시기에 생산자의 아레테는 절제, 수호자의 아레테 용기, 통치자의 아레테 지혜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그 국가는 청이로운 국가다. 이상국가의 생활을 한번 보실까요? 약간 끔찍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상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어야 돼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는 뭐냐? 부패입니다. 부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외적이 침입을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적으로 부패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 부패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적 이익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부패를 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물질적 욕망을 참지 못해서 부패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부패한 사람들과 손을 잡거나 결탁하거나 돈을 받고 그릇된 일을 눈 감아주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적 이익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특히 플라톤이 경계했던 것은 통치자랑 수호자가 이러한 사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아주 첩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정치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통치자와 수호자 계급의 타락을 막는 것이 이상국가의 관건입니다. 이상국가가 존립하려면 통치자와 수호자가 사적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적 이익이 생기는 원천이 뭐라고 플라톤이 생각했느냐? 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이기적 본성에 굴복해요. 자기 혼자서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 뭔가 좀 더 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보면 사적 이익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청렴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겐 좋은 걸 물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좀 거친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내 자녀에게는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수호자 계급은 가족과 사유 재산을 금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수호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을 가지지 않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병영 생활처럼 군인처럼
병영 같은 곳에서 모여서 삽니다.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통치자 계급도 수호자 계급도 자녀는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 A와 B를 너희 둘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너희 둘이서 잠자리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여라. 그러면 둘이서 잠자리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를 또 공동 양육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공적 가족을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느냐? 생산자 계급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사유재산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사유재산을 갖고 싶으면 수호자나 통치자가 안 되기로 포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정치가 공무원 또 군인은 사유재산과 가족을 금한다. 말이 안 되겠죠. 어쨌거나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부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며 수호자와 통치자 계급이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같이 양육을 하는 것. 이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끔찍하죠.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 살려고 한다면 생산자 계급이 돼서 사는 건 어떨지 몰라도 수호자나 통치자 안 되고 싶겠죠. 네, 저는 안 되고 싶습니다. 네.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전체주의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수호자 엘리트 집단입니다. 독신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이어져서요. 이 엘리트 집단이 수사 혹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독신을 이어가는 이런 그 전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전체주의 국가라는 비판은 제기되는데요. 보통 전체주의 국가는 통치자,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요? 히틀러의 나치 혹은 무솔리니 혹은 뭐 북한의 전체주의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요. 통치자가 설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는 시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자유의 제한을 받는 것은 생산자는 전혀 자유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 것은 통치자와 수호자들 자신뿐이고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수호자와 통치자가 되면서 그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체주의와 굉장히 다르죠. 통치자가 시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수호자가 그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게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주의는 공동체만 앞세우고 개인을 탄압하고 억누르는 게 전체주의죠. 근데 플라톤에게는 이 둘이 상호 보완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개인의 삶도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 여기서의 일부는 시민입니까? 아닙니다. 통치자와 수호자입니다. 통치자와 수호자의 자유를 제한해서 공동체가 최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게 바로 플라톤의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전체주의를 비판하실 때 그 전체주의가 제한한 것이 수호자와 통치자의 개인적 사적 욕망이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플라톤의 국가론의 일부 결론을 수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통찰들은 되게 반짝이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이 부패할 때 세습하면서 사유재산이나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또 권력을 사유화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목격하죠. 현대에서나 과거에서나 역사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와 수호자가 사적인 가족을 갖지 않고 사적 욕망을 철저히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약간 동의가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여성에 대한 것인데요. 플라톤은 사회적 역할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 모든 사회에서 자유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민들은 무조건 남성 시민 자유민입니다. 노예, 여자, 어린이, 외국인 다 제외입니다. 여성은 성인이어도 자유민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남성에 소속된 그런 그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플라톤은 사회적 역할에서 남성과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자기 아카데미에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재능은 남녀 차이가 없고요. 여성과 남성을 완전히 동등하게 또 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성도 수호자, 통치자 다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부장적 차별이 공고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상국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의 공간은 가족입니다. 여성은 가족 내에서 그 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남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됐는데, 플라톤은 수호자 집단에선 가족이 필요 없다고 해서 가족을 아예 해체해버립니다. 가족을 해체하면 여성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도 공동 양육을 하고요. 그러면 여자는 뭘 하죠? 여성의 역할을 공공성 영역에서 다시 설정을 하고요. 그 결과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서 가정을 해체한 통치자 수호자 계급의 그 공동 생활에서는 가정이 필요 없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을 새로이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남성과 이론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하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제도가 국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한 70%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상국가의 교육제도 어땠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을까요? 100% 무상교육입니다. 교육은 국가가 담당합니다. 생산자들이 전담하는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국가 교육을 하고요. 100% 무상교육이고요. 수호자 집단과 통치자들은 생산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화를 생산하지 않고 생산자 집단이 통치자와 수호자들에게 세금을 내서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집단에게서 월급을 받는 것이죠. 통치자와 수호자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죠.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교육인데 능력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달라집니다. 길게 보면 3단계이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졸업하는 학생이 있고 계속 진급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단계,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수호자 출신인지 부모가 생산자 출신인지 상관없이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완전 의무 교육입니다. 아무튼 시민을 양성하자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조화로운 신체, 도덕적 품성, 그리고 탁월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이 기초 1단계의 목표입니다. 몸을 위해서는 체육을 가르치고요. 영혼을 위해서는 시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탁월한 시민, 얘들은 유사시에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훈련도 받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약 10년 동안 이런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살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학할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원할 때, 진학을 원할 때, 우수한데 나는 계속 더 이상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면 진학 안 해도 됩니다. 탈락한 학생들은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요. 생산자 계급이 돼서 생산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류활동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성향, 능력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선생님들이 이런 선발 절차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 단계로 선발할 때 우리 애는 다음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안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선생님의 자질 문제가 일어나고 선생님을 어떻게 믿냐 막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자, 수능을 보자든가 자격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플라톤은 이 선발 절차가 선생님이 10년 동안 이 아이를 쭉 살펴보면서 이 아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질이 있어, 이 아이는 그럴 자질은 아니고 생산자 계급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교사에 대한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시가라는 게 나오죠. 시가는 뭔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가는 고대 그리스의 시작품입니다. 서사시, 서정시, 극시, 찬가 등등입니다. 오늘날엔 텍스트로만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노래였습니다. 그리스 말로 무지케, 뮤지케 이렇게도 부르죠.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신, 뮤즈에서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뮤직도 나왔죠. 곡조에 붙여 노래하듯 음송하기 때문에 뮤지케를 시와 노래라는 뜻으로 시가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문학과 음악이 합쳐진 그런 과목입니다.
플라톤은 아이들에게 시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문학적 아름다움, 음악적 아름다움 이런 거보다는 윤리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10세에서 19세 이르는 아이들이니까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윤리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 시가 작품에는 신들의 부도덕한 이야기, 가족살해, 음모, 배신, 불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에도 뭐 아버지를 살해하고 막 이런 어머니와 결혼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가르치는 건 좋지 않다. 서사시와 극시에 그런 에피소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겐 가르치지 말고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서정시 정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어내는 서사시인이나 극시 작가들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별로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이상국가에서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톤의 시인 추방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자의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플라톤을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플라톤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있죠. 그러나 플라톤은 뭐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입을 막거나 언론을 막거나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보고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살이 되면 2단계 교육과정으로 올라갑니다. 10살에서 19살까지 하고 진급할 사람은 진급하고 나머지는 다 생산자 계급이 되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합니다. 어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업을, 뭐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농업을, 요즘 말로 하면 뭐 패션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옷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하고 물류센터에 가서 뭐 유통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을 하고 요리사가 되어서 음식점을 차리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을 하고 다 생산자가 되면 됩니다. 나머지 중에 계속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선생님이 더 진급하는 걸 권하는 사람들은 다음 교육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20세에서 30세까지입니다. 이때 주로 배우는 것은 천문학과 수학입니다. 천문학은 이 세상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지금으로 치면 기초적인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1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이 되면 다시 진급생을 선발합니다. 여기서 진급이 되지 않은 분들이 뭐가 되느냐? 수호자 계급 혹은 조력자 계급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군인 혹은 공무원 계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산자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요. 자신들은 생산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나라의 일을 봅니다. 행정 업무를 본다든가 국가의 직업군인이 되어서 국가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30세 되어서 더 진급할 사람들이 또 선발되면 이 사람들은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철학과 변증법을 배우는데요. 참된 지혜를 함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참된 지혜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35세가 되면 일단 배움의 과정은 끝나고 그 다음에 50세까지 무려 15년간 실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장 실무 경험을 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고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15년이 지나서 50세가 되면 통치자를 보조하는 엘리트 집단의 일원이 됩니다. 이 1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겠죠.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당시에 평균 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 사람도 생기겠죠. 어쨌든 50세에 이른 엘리트 집단, 이 집단 중에서 상황이 생기면 그들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 한 명이 선발되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철인 왕이 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통치자가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통치자가 나이가 들어 사망하거나 병이 들어서 더 이상 통치를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통치자 본인이 은퇴를 희망하거나 이럴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선발을 되어서 철인 왕 혹은 철학자 왕이 되는 것이죠. 말이 왕이 붙어서 뭔가 세습될 것 같죠? 네,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계속 선발이 되는 것이죠. 통치자의 탁월함인 지혜를 쌓는데 총 40년 이상 걸린다고 본 것이고요. 지혜의 본성은 이데아를 아는 것인데 조음의 이데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데아 세계를 다 알고요. 이걸 현실에 적용해서 이데아적 조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고요. 통치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결국에는 철학자입니다. 이상 국가를 통치할 사람은 철학적 지혜를 갖춘 철학자라 해서 흔히 철인왕 혹은 철학자 왕으로 부릅니다. 플라톤은 철학적 지혜를 터득한 통치자가 이데아적 질서를 현실에 실현해가지고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이상 국가를 실현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왕 한 사람만 통치를 잘한다고 해서 이상 국가가 실현되지는 않겠죠. 다른 계급들도 다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 국가의 열쇠는 곧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당시 현실에는 그런 교육 체계가 없었어요. 플라톤도 이 점을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플라톤이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에 그런 교육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자기 살아생전에 이런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가 될 인재를 찾아서 철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도자 위치에 올라간 사람에게 철학 교육을 시켜서 철학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가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는 이상 국가의 통치자 교육 과정을 대체하는 그런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각지의 폴리스에서 유수한 명망가의 자제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인 폴리스로 돌아가서 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교육해서 자신의 고향 폴리스로 돌아가서 걔가 통치자가 되면 혹시 이상 국가를 실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영향력 인물이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다 명망 높은 귀족 가문 출신들이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죠. 또 똑똑하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상 국가의 철학자 왕과 같은 역할에까지 이른 인물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플라톤이 더 애착을 가졌던 건 두 번째 길. 이미 지도자가 된 인물을 교육해서 철학자를 만들어서 철인 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플라톤이 희망을 걸었던 인물은 시라쿠사,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에 있는 디오니시우스, 자기를 박해했던 디오니시우스 1세 조카인 디온이 통치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 디온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첫 방문의 불행한 기억,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디오니시우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인질로 잡혀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다가 또 잡히고 이번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간신히 탈출하고 아니케레스의 도움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끔찍한 기억이 있는 시라쿠사, 저 같으면 다시는 가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거길 그 후로 2번이나 더 방문을 합니다. 왜? 디온을 잘 가르쳐서 철학자 왕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디온은 살해되고요. 플라톤도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로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지도자를 철학자로 길러보고 싶었던 시도 이번에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플라톤은 꿈을 이루려고 정말 간절하게 노력했지만 노년의 플라톤은 회한으로 가득 찹니다. 열정을 다해서 구축하려던 이데아 이론 망했습니다. 플라톤 자신이 실패를 스스로 막판에는 인정을 하고 맙니다. 나중에는 이데아 이론을 꺼내지 않아요.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파르메니데스 편에 나온 플라톤의 이데아 비판을 봐도 그렇고요. 현실 세계의 이상 국가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었던 그의 꿈도 결국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플라톤 본인은 절망과 회한에 사로잡혔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말년에 회한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은 제자의 제자를 통해 이어지면서 인류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요. 서구 철학 전통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주 넓은 그늘을 들이우며 서양 철학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80세까지 아카데미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숨을 거두게 되죠. 플라톤의 최후를 전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기원전 347년 누군가의 결혼식이 아카데모스 숲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흥겨운 결혼식이니까 아마 화창한 봄날
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저 혼자의 상상입니다. 아카데모스 숲에서 누군가의 결혼식, 그 아카데미아의 일원 중에 누군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야외 결혼식, 숲에서 일어나는 흥겨운 결혼식이었겠죠. 결혼식이 끝나고 왁자지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행복한 결혼식 피로연을 진행하는 와중에 초대되었던 플라톤은 조용히 거기서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회한에 가득 찼지만 평화로운 그의 죽음을 연상을 해보면 저는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손주와 마당에서 즐겁게 놀다가 평화롭게 의자에 앉아서 숨을 거두는 막판의 대부 말론 브란도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플라톤은 그렇게 누군가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80세까지 살았으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이 마지막 남긴 당부는 내 영혼을 돌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플라톤의 법률편 노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국가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신들 다음으로 선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그 다음으로 그 영혼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이다. 즉 여러분들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만이 여러분 고유의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니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십시오 라는 그런 당부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아라는 소크라테스의 당부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플라톤의 최후를 전해드리면서 플라톤 철학을 여기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플라톤과 관련된 4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존재의 참된 본성은 무엇인가? 이데아 이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기사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것, 인간으로서의 아르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꾸려질 수 있는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플라톤 철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6번째 세상 친절한 철학사 6강이고요. 다음 시간에 7강에서는 오늘 중간중간에 나왔죠? 스승 플라톤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